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내일과 모레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가 4단계로 높아진 부산에서는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반년 전 법원은 삼성이 내부적으로 재범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실형을 내렸는데 법무부가 이걸 뒤집은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부부에 대해서 외교부가 현지 감찰을 벌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총영사 부부가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지 추적 보도 훅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1,500명 선까지 늘었습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졌고 사흘 연속 요일 최다입니다.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미 1,70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아마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2,000명을 넘을 수 있어요. 백신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더나 공급 차질의 접종 일정도 대상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거리 두기 4단계를 시작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평소에 비해서 사람이 좀 줄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휴가철인데도 대체로 한산한 편입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빼곡한 피서 인파와 파라솔 대신 이렇게 거리 두기 4단계와 방역 수칙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만 이 백사장을 수놓고 있습니다. 물놀이 기구도 그냥 저렇게 쌓여 있고 샤워 탈의장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산에 큰 해수욕장이 많잖아요.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그런데 휴가철인 8월에 모두 문을 닫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영하기 가장 좋은 8월에 해수욕장 모두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수욕장 폐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인 오는 22일까지입니다. 해수욕장발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 타격이 크다며 해수욕장 폐장 방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건 부산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죠. 네, 부산에선 어제 오후에만 46명, 오늘 오전에는 10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째 하루 100명을 웃도는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돌파 감염이 보고된 기장군 요양병원과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콜센터 등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숱하게 적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요? 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흥업소를 비롯해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벌여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산시는 단속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남과 대구 상황도 심상치가 않죠? 네, 거리 두기 4단계 닷새째인 경남 창원에선 남창원 농협마트에서 종사자 등 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 시내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1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02명이 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개학을 앞둔 고교생 9명이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 확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퍼지는 걸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만큼 휴가철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광복절 집회와 개학도 방역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의 화성, 영동선의 용인 등 4곳의 서울 방향 휴게소로 오는 금요일부터 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수도권으로 오는 길목에서 휴가철과 맞물린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주 고속도로를 이용한 피서 차량은 500만 대를 넘겼습니다.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율은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대형마트, 목욕탕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2명 중 1명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됐습니다. 휴가지에서 나도 모르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가족, 지인 모임에서 감염되면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도 30% 가까이 됩니다.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검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방역 지표는 온통 빨간불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걱정입니다. 오는 일요일 광복절에 서울에서만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2차 유행에 큰 영향을 준 만큼 서울시는 어떤 형식이든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최대 3분의 2까지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유치원은 무조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역 측면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늘려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일선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A씨가 확인한 접종 예약 내역입니다. 2차 접종일이 9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접종 간격이 늘어난 겁니다. 애초 예약일은 오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가까이 더 미뤄졌습니다.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2주 늘렸다는 방역당국 설명과 다릅니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에 접종해야 합니다. 2차 접종이 8주로 잡혀 있더라고요. 8주 뒤로. 추석 연휴다 보니까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전혀 없어가지고. 방역당국은 일시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간격을 모두 6주 안으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병의원에는 온종일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불안하시니까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거의 한 100건 넘게.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는 더 걱정입니다. 진행 중인 50대 1차 접종에 더해 26일부터 40대 이하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6일에는 50대가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까지 3개 종류 백신을 하루 100만 명 이상 맞게 됩니다.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오접종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색깔이 있는 다른 스티커를 이용해서 일단 환자분들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이제 세가 접종하면 주사별로 따로 주사실을 3군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특히 다음 달 중순부터는 독감 백신 접종도 본격 시작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는 앞뒤로 2주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접종을 막기 위해서는 접종 날짜와 시간을 구분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맞던 잔여 백신이 이젠 남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얘기입니다. 50대 이상만 맞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시 접종 연령을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잔여 백신 SNS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잔여 백신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6개 올렸는데 지금 하나밖에 예약이 안 돼 있어요. 화이자 6개 올렸는데 그거는 1분도 안 돼서 다 소진됐어요. 5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버려지는 물량도 나옵니다. 나머지 잔여 백신은 지금 나라에서 공지사항 내려오기가 50세 이상 아니면 그냥 다 폐기 처분하라고 내려와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좁혔습니다. 원래 30대 이상이었는데 희귀 혈전증 우려에 연령대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공급이 늦어지면서 접종 연령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적어도 젊은 층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행 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접종 간격이 8에서 12주로 더 깁니다. 때문에 정부의 11월 2차 접종 70%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은 예비 명단 사용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50대 이상으로 넓혀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와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은 국산 백신 가운데 처음입니다. SK바이오는 내년 1분기 품목 허가를 신청한 뒤 늦어도 상반기 안에 백신을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뒤에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을 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전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내부적으로 재범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삼성그룹 안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문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재판부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부족한 점을 자세히 지적합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본질은 재범 예방인데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뇌물을 후원이나 용역을 가장해서 줄 수 없도록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반년 만에 죄를 뉘우치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정반대 결정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으니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조항에 따라 향후 5년간 삼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경영 활동을 요구하면서 취업 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은 대외 신인도를 고려한 것이지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 제한 해제를 고려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삼성은 일단 취업 제한 규정을 새로 일자리를 구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삼성전자 부회장 직책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가석방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일까? 삼성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처럼 삼성전자 부회장 직책을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에 새로 취업하는 대신 기존에 적을 뒀던 삼성전자로 복귀하는 형태입니다. 취업 제한 규정 논란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직함만 가질 뿐 사내이사가 되거나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19년 10월 만료됐습니다. 삼성 내부에선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우선 과제로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을 꼽습니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1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공장 부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해외 출국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유럽, 중국, 일본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소재나 장비 확보를 위해 유럽이나 일본 출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삼성전자 측에 해석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법무부 등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주장하며 두 개의 숫자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또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된 사람이 67명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3년간 형기의 70% 미만을 채우고도 가석방된 사람이 244명이라는 것이죠. 이 부회장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꽤 있다는 설명,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숫자의 이면엔 또 다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67명은 지난해 가석방자 7,876명 중 불과 0.8%, 244명도 3년간 가석방된 24,682명 중 불과 0.98%, 즉 1%도 채 안 되는 극소수였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통계와 그 통계 속 함정은 이번 가석방이 매우 특별했다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몰고 온 파장은 여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재벌 총수의 가석방에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후 민주당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여기에 일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헌법을 무색하게 한 특혜란 비판은 물론 우리는 왜 그토록 집권하려고 했나라는 한탄까지 나왔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일단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자들은 촛불 국민을 배신했다는 등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5년 1월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했는데 그렇게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경제 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특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령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합니까? 열린민주당도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범여권 전체로 논란이 번지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그 법무부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부부에 대해서 외교부가 지난주에 현지 감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크게는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고질적인 재외 공간에서의 비위 문제, 추적 보도 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외교부 감찰관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LA 총영사관을 직접 찾아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교부는 박경재 총영사가 외부 인사에게 청탁금지법상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대의 선물을 받는 영상과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의료기관,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당 $300에 달하는 고급 와인 등을 수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1년 동안 100회 이상의 관저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손님이 들고 온 선물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총 형사는 공관 운영에 와인 등이 필요해서 받았을 뿐이라며 손님이 왔을 때 같이 마시거나 영사관 직원의 생일과 퇴직, 회식 때 썼다고 했습니다. 전에 있던 공관장분들은 손님들이 와인이나 화환 등 여러 선물들에 대해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거를 정중하게 차양한다는 안내 표지도 여러 곳곳에 게시해두고 받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외교부는 또 3건의 비자 부정 발급 지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은 박총 형사가 필수 서류가 부족한데도 비자를 발급하라며 직원들을 주말에도 출근시켰다는 겁니다. 박총 형사 부부는 만찬 행사장에서 행정직원에게 칵테일 제조, 요리 서빙 등 웨이터 업무를 수십 차례 지시하는 등 업무 외적인 역할을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저 옆집에서 방울뱀 소리가 난다며 수색을 지시했지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교부 훈령상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직무는 민원행정, 통번역 업무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업무 분장표나 계약서 내용, 그리고 행정직원 운영 지침 등을 설명해도 세상 참 좋아졌네라든가 윗사람이 까라면 까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이럴 거면은 지침은 왜 존재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박총 형사는 외부 웨이터를 쓰지 않을 때 잠시 행정직원이 가벼운 일을 도와줬을 뿐 직원들 의사에 반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부인 조모 씨도 관저 요리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김치를 담그라고 시킨 뒤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끓이지 말라는 북엇국을 끓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일찍이 안 좋았으면 하지 말라는데 쟤는 왜 속이 맑고 안 하고 나오냐고. 외교부는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총 형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교육부 출신 특임 공관장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 북한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야권에선 문재인 캠프 특보단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반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퇴진 운동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부서가 활동가들에게 반문재인 정권 투쟁 지시를 내린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JTBC 확인 결과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7월 초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반문재인 투쟁 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암호화 파일을 전달받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이 지령문에는 문재인에 대한 사소한 환상, 정세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지지 말 것과 반문재인 투쟁 기조를 일관하게 견제하며 투쟁 도수를 높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한 달 뒤 이들은 남북관계 파탄, 반통일, 반민중정권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는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9년까지 주로 반보수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반문재인 기조로 바뀐 겁니다. 지난주부터 간첩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거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야권의 입장이 다소 난감해진 대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지난 대선 당시 이들이 문재인 후보 노동특보단에서 활동한 전력을 앞세워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이슈를 부각하며 비판의 불씨를 살려갔습니다. 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탄핵하려고 했는지 또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황교안 전 대표도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외신 기자 단체가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신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민주당은 2주 뒤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이후에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자꾸 그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언론에서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언론 재갈 물리기란 야당 측의 비판과 언론 피해 구제법이란 여당의 반박이 맞서면서 오늘 문체위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했던 시민단체에서도 언론 보도를 옥죄는 봉쇄소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신도 언론중재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은 한국에 파견 중인 해외 언론의 특파원 단체로 외신 취재 권익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외신기자클럽 관계자는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제도가 악용될 수 있어 일본 기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이 한국 지부를 열어 한국을 동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삼으려는 해외 언론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은 문체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배신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2주 전 복원된 남북 간 통신선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연합훈련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 시작에 맞춰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번 합동군사 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언급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존귀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북한 고위급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거론한 건 2016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억제력과 선제 타격 능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핵무기와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등 전략 무기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담화는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실망감은 보복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2주 전 복원된 통신선 마감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는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예정된 연합훈련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은 예상했던 대로 아프리카 기니만 인접국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조사도 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조사단의 역학조사 결과인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가장 먼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된 시점은 청해부대 34진을 태운 문무대왕함이 항구에 정박했을 때뿐이라고 봤습니다. 청해부대가 기존 임무지역인 아덴만을 떠나 아프리카 기니만 인접국 항구에 정박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항구에 정박한 뒤 유증상자가 급증했고 정박 당시 외부인과 접촉한 부대원 중 일부가 잠복기 내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들의 유전체 분석 결과 기니만 인접국에서 보고된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인 점도 이곳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줍니다. 다만 조사단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정했을 뿐 구체적인 경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귀국할 당시 역학조사의 기본인 함정 내 검체 채취도 하지 않고 소독부터 했는데 함정 내 CCTV 기록과 부대원 상대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가져가지 않아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항원 키트였다라고 하면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인지되는 시기가 좀 빨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정박 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함정 내 진단 검사 장비를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사단에는 질병관리청과 국군 의무사령부, 민간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면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 감시를 받지만 집에만 있으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등학생 딸 A양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고 위치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찾기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A양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략적인 건물 위치, 비밀번호와 납치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내온 건물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빈 그릇을 회수하는 중국집 배달원인 척 들어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에 접근했습니다.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가두고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하다 5년 전 출소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체포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보호관찰관이 감시할 수 있지만 집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신협이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기범에게 1억 원을 내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다른 은행 계좌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신협 모바일 뱅킹에 이걸 입력해서 피해자의 정기 예금까지 깼습니다. 구멍 뚫린 모바일 뱅킹에 당한 피해자의 사연을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달 말 이른바 메신저 피싱에 당했습니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한 시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해당 은행 계좌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엉뚱하게 신협에서 총 1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해 계좌의 잔고 5천만 원은 물론 정기예금 5천만 원도 깨서 빼내갔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은 신용금융 계좌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놀란 상태에 있습니다. 사기범은 우선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 접속해 피해자가 주로 신협에 돈을 넣어놨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협의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걸 노렸습니다. 신협 모바일 뱅킹은 다른 은행 정보를 넣으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 1원을 보내면서 고유 번호를 알려주는데 이것만 신협 모바일 뱅킹에 입력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은행들은 계좌 주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ARS나 문자를 보내 본인 인증을 하는데 신협은 이를 생략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사기범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협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돈을 빼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봤습니다. 기자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입니다. 신협 모바일 뱅킹에서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진을 올리자 타행 계좌 인증이 나옵니다. 기자의 다른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에 전송된 고유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간편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서 기자의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예금 조회나 이체 등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타행 계좌 인증은 공신력 있는 인증 방식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안 강화가 필요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300곳을 수사했는데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임대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63곳이 걸렸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농지 한가운데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곳에서 굴착기가 폐기물을 퍼냅니다.
사업주는 구청에 신고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무단 측에서 그거 걸었다면서요? 신고했죠. 누가 이거 치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25톤가량의 건축 폐기물을 보관하다 걸린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 같은 개발 제한 구역 30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는데 6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 사업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컨테이너를 118개 쌓아두고 무허가로 임대업을 벌여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목장으로 쓰겠다고 신고한 땅을 돌제 야적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 업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발 제한 구역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사용한다던가 토지를 자른다던가 이런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무허가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 담긴 휴식 시간에도 일을 했다며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경비 노동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서 임금 7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교대 근무 방식으로 일했는데 하루에 18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강원도의 한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취사나 야영을 하지 말라고 적혀도 있고 방송도 나오지만 요리는 물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머리도 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계곡에 텐트가 가득합니다. 상을 펴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쓰레기도 보입니다. 머리도 감습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계곡 앞에 와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을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길가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주정차가 안 된다고 써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왁싱을 못해요? 제 뒤로는 취사나 야영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텐트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텐트와 천막들이 계곡 옆을 채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요리를 시작합니다. 라면부터 소시지, 버터구이, 오징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취사가 안 된다고 적혀있어요. 된다고 들어서 가지고 왔지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진 않았겠죠? 알면서? 그냥 라면 하나 끓이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데까지 취재하러 오세요. 난 뭐 계곡은 얼마나 많은데. 안내방송이 나와도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 바로 옆이 계곡물인데 지금 한 관광객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설거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곡물인데 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니신지? 아, 이거 제재가 아주 약한데. 이거는 벽을 씻으면 안 되지. 본인은 나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 좋아. 자체가 안 좋은 거야. 우리. 선생님이 씻으셔서 더 안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설치하고 목욕 가는데 난 물에서 목욕 안 하잖아. 바로 옆에선 빨래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거지는 물론 때도 밀고 때밀이 수건을 널어놓습니다. 현수막은 빨랫줄이 됐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밤. 10명가량 모여 식사도 하고 바위 위에선 불도 피웁니다. 사람들이 떠난 계곡 아침에 다시 와봤습니다. 제 옆에는 아이들이 놀던 것으로 보이는 투구가 그대로 버려져 있고요. 조금 더 뒤로 오면 불에 그을린 흔적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은 불판도 보입니다. 좀 더 뒤쪽으로 와볼까요? 낚싯대 포장 비닐과 낚싯대도 같이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 보면요. 돗자리 그대로 챙겨가지 않고 버리고 갔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길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봉투입니다. 안에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작 이 봉투는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 경기도 군포시에서 왔습니다. 마스크, 담배꽁초, 소주잔 등 온갖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불을 피우고 남은 재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심지어 밤사이 물가 옆에 대변을 본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감는 한 남성. 물이 뿌옇게 변합니다. 몸 씻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제수가 앉아서 있고 그러지. 오히려 취재진을 꾸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져왔던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해야지. 이틀 동안 단속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가태료의 실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오시나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도 좀 인력이나 이제 그 정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주민들에게 이런 모습들은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솔직히 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40년, 길면 60년을 살 건데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고 가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계곡이라지만 아무렇게나 함부로 즐기란 뜻은 아닐 겁니다. 규칙은 지키라고 만들었다는 당연한 상식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답정너입니다. 어제 귀국한 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의 기자회견인데요.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유혜자 경기감독관 김연경 선수로부터 소감을 들은 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알고 있죠? 네. 네. 금액도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대뜸 돈, 그러니까 포상금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 김 선수가 애써 넘어가려 했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 네? 얼마라고? 6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답이 나온 듯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배구연맹에 2억을 투자하셨고요. 또 배구 국가대표를 지원해 주시는 회장님께서도 2억을 해주셨고 대한배구협회 2억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참고로 2014년이었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당시 배구협회가 마련한 회식 메뉴로 김치찌개가 나오자 이 김연경 선수가 사비로 자리를 옮긴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2017년 그랑프리 땐 협회가 이 비행기 좌석을 전원 비즈니스로 예약한 남자 선수와는 달리 여자 선수는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반반을 배정해 논란도 인바했었죠. 유 감독관 지금 배구협회 홍보 부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협회의 지원을 홍보하고 싶었던 걸까요? 협회 측은 농담으로 봐야지 대단하게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막 귀국한 선수에게 할 농담 같아 보이진 않죠. 유 감독관의 질문,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따로 또 우리 국민들께 감명을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그냥 뭐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번에도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도 협회 측은 이 강요를 했다기보다는 표현의 방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배구협회 게시판에는요. 지금 이렇게 항의성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 감독관 86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들이었을까요? 다음 브리핑은 아쿠아리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니스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장바구니인데요. 고등어, 멸치, 그리고 과자인 고땡밥도 보입니다. 왜 이걸 올렸냐고요? 대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쏟아지고 있는 비유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정진석 의원은요.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라고 했죠.
윤 전 총장을 돌고래 그리고 다른 후보들을 멸치, 고등어에 빗댄 겁니다. 지지율로 나눈 것이겠죠. 자, 다른 후보 측에서는 이 부적절한 비율을 든 정 의원이야말로 밴댕이, 역시 또 생선인데요. 밴댕이라며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멸치, 고등어에 비유된 한 명인 홍준표 의원, 윤 전 총장은 훈련되지 않은 돌고래라며 역공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잇따라 실언을 한다는 점 등을 비판한 겁니다. 참고로 물고기 비유의 시작, 홍 의원이기도 한데요. 앞서 윤희숙 의원의 대권 도전 소식이 전해지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며 깎아내린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결국 종합 세트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산시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잠깐 받아봤고. 뭐 아쿠아리움 정당이라는. 자, 동물 비유는요, 민주당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며 자신이 이재명 지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자 이 지사 측이 닭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라고 맞받아쳤죠. 그러면서 때 아닌 소-닭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국물을 냈는데 고래를 쓸 수 없듯 저마다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낮추려는 비유보다는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할 수 있는 좀 참신한 비유 내놓을 후보 어디 없을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캡슐 커피 마시고 그 캡슐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조사해보니 10명 가운데 4명은 재활용 말고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커피 찌꺼기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처럼 업체들이 캡슐을 수거해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요즘은 홈카페나 홈바가 여러 가정집에서 인기입니다. 꼭 커피 머신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캡슐 커피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커피를 마신 후에 이 캡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캡슐은 일회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분리배출도 됩니다. 하지만 잘 될까요? 커피 캡슐은 본체 부분이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 뚜껑 부분은 은박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 캡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뚜껑 부분을 분리해서 안에 있는 커피 찌꺼기를 버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캡슐 커피 제품 21개를 조사했습니다. 제품 용기 자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42%만 분리배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에 있는 물만 짜가지고 쓰레기통에 봐. 안에 그 찌꺼기가 뭐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뚜껑 부분이 잘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서 일단은 플라스틱에 해야 되는데 원래는 뚜껑 그거는 비닐에 넣고 플라스틱만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잘 분리가 안 돼가지고. 소비자가 어렵게 분리배출을 했다고 해도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선별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이거 넣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박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활용이 좀 힘들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직접 캡슐을 수거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8개 업체가 캡슐을 무료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선 한 곳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발전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필수 인력이라 백신을 먼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5대 발전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사회 필수 인력인 전력 수급 담당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맞힐 테니 해당 명단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발전사 중 한 곳에서 정비 일을 하는 A씨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B씨, 연료와 석탄재를 나르는 일을 합니다. 백신 우선 접종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백신 관련해서 맞을 의향이
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실제 5대 발전사 가운데 4곳이 본사 정규직 노동자들만 우선 접종 대상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회사와 용역, 파견업체 노동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접종 대상은 각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분야는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를 옮기는 일이나 정비 등도 전체 발전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분야만 핵심 인력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정규직과 사회복무 요원까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필수 인력이시죠. 하청업체 직원분들도 같은 공간에서 다들 같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백신 우선 접종을 함께 하죠.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 인력 기준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좀 배제되지 않도록. JTBC 김지성입니다. JTBC 건물이 올해로 39회인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건축상 심사위원회는 JTBC 건물이 언제라도 용도와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가변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적, 공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업무 영역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한 열린 스튜디오 등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상 대상에는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학교로서 필요한 것을 잘 담아낸 걸로 평가된 서울 서진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삼복 더위의 마지막 말복인 오늘은 더위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내륙과 산지 등엔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